Today, President Nixon is visiting China, the first American statesman to have set foot on Chinese soil since Chairman Mao came to power in 1949. Frankly, many of us were a little disappointed in the arrival arrangements. This was a huge geopolitical event, and we naively thought there'd be big crowds. In fact, there were just a few people, but then we recognized that... 이 영상은요, 72년 당시 리차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영상입니다. 1970년대가 되면서요, 국제 정세는 한반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일대 전환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고요, 미중 수교입니다. 닉슨은 1969년에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죠. 닉슨 독트린의 핵심은요, 미국은 더 이상 비엔남을 비롯해서 태평양 국가들의 안보를 책임지려고 분쟁에 기입해서 자국의 군대를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닉슨 행정부가요, 이렇게 대외 전략을 수정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반전운동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틀즈, 그리고 그 비틀즈의 멤버였다가 솔로로 전향한 존 레논이 바로 반전운동의 기수 아닙니까? 6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는 혈기왕성한 젊은이들 사이에 반전운동이 거센 물결이 됩니다. 왜 우리가 전쟁의 볼모가 되어서 이국 땅에서 무참히 쓰러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죠. 닉슨 독트린은 그런 미국의 사회 분위기와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 선언은 한반도에 엄청난 충격파가 됩니다. 미국은 68년부터 비엔남 전쟁에서 미군을 철수하기 시작하고요, 비밀리에 휴전협정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닉슨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철천지 원수처럼 교류의 문을 닫고 있던 공산국과 중국의 문을 열게 됩니다. 뛰어난 전략가인 헨리 키신스 당시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어요. 주은내를 만나서 소위 핑퐁 외교라고 불리는 놀라운 외교 교섭을 통해서 미중 수교를 논의합니다. 마침내 72년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서 미중 수교의 신기원을 열게 됩니다. 미국은 내친김에 소련과도 접해서 군축 협상을 진행하고, 그리고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이끌어냅니다. 이데올로기에 따른 냉전의 시대가 종식되고 내 땅 떠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이런 국제 정세의 변화는 한반도에도 심각한 변화를 강요하는 전국이 됩니다. 박정희 정부는 출범 시부터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고요, 공산주의에 맞서는 최일선 국가로서 자부해왔고, 미국의 대외 정책에 적극 협력해서 월남 전쟁에도 미국 담으로 많은 군대를 파병해 죽으라고 싸워왔던 것입니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 전쟁도요, 미국의 트루먼 행정부가 한반도와 대만을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애제선 라인을 발표한 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진 중국과 소련이 그 지원을 해주고요, 북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닉슨 독트린은 트루먼의 애제선 라인의 버금가는 중대한 사건이 된 것이죠. 당시 박정희 정부는 수출 입국을 내세우면서 60년대 농업중심 사회에서 탈피해가지고 경공업 사회로 전환했고, 이제 비엔남 전쟁 특수에서 비롯된 공업화 전략에 따라서 60년대 말부터 일기 시작한 중화공업 산업으로의 진입을 준비하면서 희망찬 70년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상황은 이렇게 접변하면서 암울하기 짝이 없게 된 것이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변화는요,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국내 정치적 상황 또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어렵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일 청구권 문제로 일기 시작한 학생운동이 가열되어서
반정부 운동으로 비화되고 있었고요. 산업화가 진척되면서 노동 문제가 또 대두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민주화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또 북의 빈번한 도발도 신경 거슬리게 만들고 있었고요.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산업화를 이루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배고픔을 면하고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될 텐데, 이 상황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독일과 일본의 예를 보면은요, 지금쯤 한국은 중화공업을 육성해서 국가의 기관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해야 경제적 도약이 가능한데, 국내외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는 거죠. 69년의 삼선 개헌을 통해 71년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이런 정치 체제로는 필생의 사업인 조국 현대화가 이 시점에서 멈출 수 있겠다 하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박 대통령은 72년에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을 북에 보내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북과 대화를 시작하는 이면에는요, 오히려 반공교육을 강화하고 북의 체제 비판을 통해서 대북 긴장의 수위를 높이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살펴보면은 박정희 정권 집권 이래 반공을 국시로 삼아왔고요. 이데올로기를 체제 안정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국가 전략을 수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국론이 분열될 우려가 있었던 거죠.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되자 박정희 대통령은 특유의 강골 기질을 발휘합니다. 기왕이 내친 걸음이고 조국 근대화의 목표가 바로 목전까지 다가와 있는데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961년 5.16 성명을 일으키고 당시 그 상황,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71년 10월에 10월 유신을 감행하게 됩니다. 10월 유신은요, 조국 근대화 사업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또 한 번의 혁명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10월 유신보다 더 강력한 통치 수단과 체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73년에는 중화공업 육성안을 발표하고요, 중화공업으로 도약을 위해 나아갑니다. 자동차도 만들고요, 수십만 톤급에 해당하는 조선사업에 뛰어듭니다. 포항제철과 같은 그런 철강산업에 진출합니다. 중화공장을 짓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만듭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경상남도 동래에서 착공되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이 원자력 발전소는 동양에선 두 번째로 만들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79년까지 농촌 전화 사업을 100% 완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소는 60만 킬로와트의 시설 용량으로 올해 75년에 완공됩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부산에 있는 동성 반유리 공장을 시찰하고 반유리의 생산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사업의 하나로 건설된 이 반유리 공장은 연간 100만 상자의 반유리를 생산해내 국내 수요는 물론 올해부터는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 산업으로 선진국이 독점하다시피 한 중화공업이에요. 박정희 정부는 거침없이 뛰어듭니다. 그리고 놀라운 실적을 냅니다. 대한민국이 이룬 70년대의 경제적 성취는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얘기하고요, 일본이 전쟁 후에 그 패망 상태에서 경제 부흥을 이룬 것을 자랑 삼아 얘기를 하지만요, 대한민국의 70년대의 경제적 성취는 그와 비교될 그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요, 독일과 일본은 전쟁 전에 이미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 강국의 대열에 들어서 있던 나라들이었고요. 우리는 1960년대 초에 1인당
국민 소득이 고작 85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룬 거죠. 떠돌이 유목민이 하루아침에 재벌이 된 것과 비교하면 될까요? 뭐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수준의 경제적 성취인 겁니다. 자, 그러나 사람이요, 산다는 게 뭡니까? 물질적 풍요가 전부입니까? 정신적 자유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질적 풍요와 함께 정신적 자유를 이루어야 진정 아름다운 사람다운 삶이 되겠죠. 박정희 시대에는 분명 그 시대가 요구한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산업화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박정희 대통령은 최소한 자기 시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한 겁니다. 반면에 박정희 정권에 맞서서 자유화를 요구하면서 투쟁해온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은 어떤가요? 이분들이 박 정권의 회방조로만 인식하는 게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산업화의 어두운 그늘을 이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물질적 풍요 못지않게 정신적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박정희 정권이 산업화에 매진하는 만큼 상응하여 민주화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순리입니다. 이게 양실론입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요, 견제와 균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거죠. 박정희 정부의 산업화 정책은 경제적 성취의 이면에 보완하고 수정해야 할 그런 사회적 문제를 많이 안고 있었던 거죠.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잘 이해할 겁니다. 따라서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역사적인 사명, 소명을 충실히 감당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김영삼, 김대중을 주축으로 하는 민주화 세력 또한 그 시대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 소명에 충실했던 거죠. 왜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좀 더 곰곰이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문제는요, 이분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함께 정신적 자유를 누리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I know you feel this movement right here. You just be vibing, reaching for something within you.